네, 용칼 두 번째입니다. 서울 수유동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그리고 한신대학교 일반대학원 신학전공과정. 네, 석박사 2020학년도 1학기 입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1월 18일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김재준, 문익환, 서남동, 안병무 등 위대한 이 사상의 스승들, 이 스승들이 가르쳤던 학교, 그리고 도올 김용옥 선생이 이곳에서 공부했던 학교. 네, 대한민국 신학의 최고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신학전공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목사가 되실 분, 또 신학자가 되실 분들, 또 한신의 신학이 어떤 가르침이 있는지, 성서를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신 분들 11월 18일까지 많이 응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민이도 배출한 학교네요. 네. 근데 김용민이는 굉장히 우스운 성적으로 졸업을 해가지고 할 말이 많이 없습니다. 예. 이거 정말 우리 눈물겨운 그런 학업이었습니다. 근데 참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제가 여기서 신학과 성서를 보는 눈을 얻었어요. 네,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그러니까 한신대에서 신학 공부하면요, 기독교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그 길이 다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기독교 전문가 아닙니까? 그리고 한신대에서 신학 전공을 했어요. 이 신학의 수준을 제가 알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수준이 높진 않지만 수준이 높은지 낮은지 감별할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정말 좋은 학교예요.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주 우스운 성적으로 졸업했지만 우스운 성적으로 졸업한 김용민이도 그 설교하는 거 보면은 여러분 괜찮게 하잖아요. 우스운 성적으로 졸업해도 그 정도 퀄리티는 맞춰줍니다. 우리 한신대학교가. 네. 자, 우수한 성적이 아니라 우스운 성적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스운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네. 홍콩 시민 그리고 톨게이트 노동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혀 맥락이 닿지 않은 두 존재인데 한번 엮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 광고부터 가겠습니다. 인터벤션 시술입니다. 인터벤션 시술. 네. 여러분께 휴먼 영상의학센터의 인터벤션 시술을 소개합니다. 인터벤션 시술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 절개와 국소 마취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는 시술법입니다. 큰 수술이 부담스러웠던 분은 이제 휴먼 영상의학센터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환자 상태에 따라서 시술 당일 퇴원도 가능합니다. 심혈관계, 그저 쉽지 않죠. 네. 그러나 휴먼 영상의학센터를 한번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네, 뭐 무슨 효능이 있다 이런 얘기는 차마 못합니다. 왜냐, 또 과장 광고가 될 수 있고 또 의료 광고잖아요. 자, 이런 분들도 한번 문의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대수술인 경우가 있잖아요. 대수술인 그냥 배를 가르고 또 전신 마취를 해야 되고, 물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수술도 있습니다만은 내 경우가 더 과연 그러한지 이거 궁금하신 분들도 한번 문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588-7161 1588-7161가 되겠습니다. 네. 휴먼 영상의학센터, 여러분들에게 정말 놀라움을 많이 드릴 그런 영상 시술입니다. 1588-7161로 여러분 많이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안을 좀 알고 계시는가요? 제가 며칠 전에 경북 김천에 있는 도로공사 본사, 원래 도로공사 본사가 성남에 있었는데 김천으로 옮겨갔어요. 김천 혁신도시에 있습니다. 이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서 김천에 이제 내려갔는데 한국도로공사가 도로공사에 보면은 이제 요금소마다 톨게이트마다 요금 수납 노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분들이 이명박 정권 전에는 정규직이었어요. 도로공사 정규직이었는데 이명박이가 다 비정규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이 전부는 아니고 일부 해고자가 이 도로공사 정규직 사원이다. 우리가. 그래서 그 지위를 확인해달라라고 소송을 냈는데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대법원 판결은 도로공사가 수납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그러니까 정규직 사원으로 둬야 한다. 이런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했죠. 그분들은 뭐 당연히 정규직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나머지 똑같은 처지에 놓인 그런 노동자들, 그들도 다 정규직이 돼야 하는데 도로공사는 그렇게 해서 권리를 인정받고 싶으면 각자 알아서 소송을 또 거시든지.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자는 거예요. 대법원까지. 대법원까지 뭐 한두 달이면 됩니까?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건데요. 다 해보라는 거예요. 다. 나 참. 그러다가 지난 7월에 전국 350여 도로공사 영업소에서 일하는 수납 노동자 1,500명이 해고됐습니다. 야, 저기 정규직 어려워.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자회사를 만들었어요. 자회사 가가지고 거기서 일해. 그러면 뭐 고용 받아줄 거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아니, 대법원 판결은 직접 고용하라고 했는데 직접 고용해야 할 노동자들 다 자르고 자회사로 가라.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건 투쟁하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도로공사 사장이 바로 이강래 민주당 전 원내대표입니다. 민주당 정치인이에요. 이 양반이 나이를 꽤 먹었을 거예요. 물론 뭐 저 나이 먹었다고 일할 수 있는 분을 집에서 쉬게 해야 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사실 무리하게 도로공사 사장을 했어요. 민주당 원내대표쯤 하면은 좀 굉장히 당에서도 원로고 또 존경받는 선배로 남아야 되는데 또 후배들 다 제치고 본인이 도로공사 사장을 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조용히 좀 덕망 있게 도로공사를 이끄시든가 낙하산으로 가셨다면. 근데 이렇게 해고를 해버려요. 참. 그리고 또 어제 보니까 가압류 얘기가 나옵니다. 가압류. 농성 중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 도로공사 내부에서 한 100명 넘는 노동자들이 점거 농성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이제 1억을 걸었다면 100명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100명한테 1,000만 원씩 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1억 원이면? 그죠? 맞죠? 100만 원인가? 100만 원이겠다. 100만 원. 나 참. 도로공사는 왜 요금소 사원을 줄이는 겁니까? 라고 하셨는데 요즘 하이패스라고 아시죠? 하이패스. 하이패스.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뭐 그냥 요금소에 서가지고 돈을 내는 이런 번거로움이 없이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하이패스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요금소 직원들은 줄여야 된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경영상의 어떤 그런 이유가 있는 측면도 있죠. 그러면은 이분들에 대해서 다른 직종으로 배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 노동자의 그 고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경영상의 이유가 있어서 도저히 고용을 못하겠다. 그러면은 합리적 절차에 따라서 뭐 정리해고를 한다든지 혹은 뭐 명예퇴직을 한다든지 그 방법을 통해서 해야죠. 그래서 저는 하이패스를 끊고 그냥 직접 수납 노동자들한테 번거롭더라도 그렇게 요금을 수납하는 방법으로 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고통을 겪는다면 차라리 그러면 하이패스를 안 다는 게 낫죠.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서울신문 일면 톱 기사입니다. 직접 고용을 요구하면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65일째 점거 농성 중인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들이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처음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고 합니다. 해고된 지 넉 달 만에. 협상 테이블에는 이강래 사장, 그리고 이양진 민주일반연맹 위원장, 네, 일반노조 위원장이죠. 네, 요금 수납 노동자가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데, 노동자들의 지속적인 노사 교섭 요구에 처음 답변이 온 건데, 노사 교섭을 전제로 한 협상을 하고자 시기와 장소 등을 조율하고 있다. 다만 도로공사가 지난달 22일 점거 중인 노동자 등을 상대로 1억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변수가 많아서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이거 보니까 말이죠, 그림이 좀 그려지네요. 아니, 협상하자고 하면서 왜 1억의 손배소송을 걸었지? 여러분, 여기서 딱 이렇게 딱 그림이 잡히지 않으세요? 야, 내가 1억 손해배상 청구 이거 안 할게, 취하할게. 그러니까 너희도 이거 양보해. 이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느낌에.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래요. 우리 홍승표님 말씀처럼 4차 산업으로 인해서 자동화는 어쩔 수 없는 시류다. 그러니까 단순 노무는 이제 4차 산업 시대를 맞아서 기계가 많이 가져간다. 이제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홍승표님 말씀은, 그러나 인권, 노동권에 대한 존엄성은 그것이 뒤처질 수 있는 가치가 아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지금 도로공사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에 소송해서 들어오면은, 야, 너희들 저기 졸음쉼터 거기 가서 청소시킬 거야. 청소나 해. 너희들 쓸모없어. 청소나 해. 여기서 이제 진짜 제가 나중에 그냥 분노가 폭발했어요. 청소나 하라고. 청소의 그 업무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고, 직업에는 귀천이라는 것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긴 하지만은, 그들이 하라고 하는 청소 업무는 뭐예요? 야, 너희들은 가치가 없는 거야. 가치가 없는 것들이야. 그만두든지 일이나 하든지 해라. 그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MBC의 PD 기자들이 저 무슨 스케이트장 가고 드라미아에 가고 그랬을 때 분노했습니까? 그 업무가 천에서가 아니잖아요. 마땅히 이 회사 들어와가지고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의 상처를 입게 하고, 그렇게 해서 환멸을 느끼기 위해서 회사 그만두게 할 목적으로 거기다 배치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그 졸음쉼터에 가가지고 청소나 하라고. 너무 슬펐어요, 사실은. 어제가 전태일 열사, 이제 49주기인데, 그분의 외침이 이런 거 아닙니까?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우리는 기계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기계로 대체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또 전태일 열사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근로기준법, 법을 준수하라. 법을 준수하라. 법원이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직접 고용해야 될 정규직 노동자로 예우해야 될 대상이다 라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안 지키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말이죠. 민주당 원내대표까지 지낸 사람이 저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총선 때 이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서 딱 하나 달라진 게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권 때는요. 자유한국당 정권 때는 제가 김천 본사 가니까, 와, 본사 곳곳에 이제 플래카드가 달려 있어요. 이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응원하는 이런 플래카드가 곳곳에 걸려 있는데, 민주당 정권은 노동자에 대한 처우는 똑같이 하면서 다만 이 플래카드는 떼지 않는 거예요. 점거 농성은 또
막지 않는 거예요. 네, 그 차이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차이만 있으면 안 되죠. 그 차이만 있으면 안 되죠. 이강래 사장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뭐 저기 뭐 일감을 몰아줬나 그럴 거예요. 이강래 동생인가? 그래요. 이강래 사장 동생들이 운영하는 회사. 이 회사가 스마트 LED 가로등 핵심 부품 사업을 하는데 이강래 사장 동생들이 운영하는 이 회사가 도로공사가 추진하는 스마트 LED 가로등 핵심 부품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말이 너무 어려운데요. 한국도로공사가 스마트 LED 가로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핵심 부품을 이강래 사장 동생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이 회사 이강래 사장 동생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이 부품을 납품하는 공공기관 중에 한국전력공사도 있는데 여기서도 한국전력공사에서도 전국의 전력량 검침기 있잖아요. 검침기. 이걸 스마트 계량기로 바꾸는 사업을 지금 한국전력공사가 벌이고 있는데 여기에도 지금 이강래 사장 동생들이 핵심 부품을 납품하고 있어요. 근데 납품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하고 2년 만에 2배 가까이 올린 정황이 있어요. 도로공사에서도 되풀이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JTBC가 보도한 바 있습니다. 네. 아이고 형님이 도로공사 사장 하셔서 대박 나셨네. 네. 이강래 씨가 아니라 정말 똑똑하고 그리고 진정성 있는 그리고 노동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그런 사고가 있는 이런 젊은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불가능할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나름대로 이제 이런저런 사람들 대선 때 수고했던 분들 이렇게 뭐 챙겨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선거에 나갔는데 내가 당선됐어. 날 위해 도운 사람들 수고했어. 그동안 노고가 많았어. 이러고 입을 씻는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어느 정도 또 배려를 해줄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어요. 국민들은 싫어하지만.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낙하산으로 내려갔으면 잘해야지. 최소한 구설수에 오르지는 말아야지. 왜 문제를 여기까지 끌고 오셨을까? 자격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격 없다는 얘기예요. 이강래 씨는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이 아니라 그만둬야 합니다. 이제 후배들한테 길 좀 터주세요.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대통령 욕은 욕대로 다 먹게 만들고 말이야. 왜 누를 끼쳐? 낙하산인 주제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끝까지 이 톨게이트 노동자들 이분들이 법이 정한 그 권리를 회복할 때까지 끝까지 감시하고요. 문제 삼겠습니다. 이게 저에게 권력이라면 권력입니다. 잘못된 거에 대해서 비난해서 뭐 그래도 여론 만들 수 있는 것이 권력이라면 권력이 있어요. 그 권력 이용하겠습니다. 이강래 씨를 물러나게 만들겠습니다.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요. 대통령에게 누를 끼쳐 낙하산인 주제에. 그만둬야지. 자격 없지. 이강래 씨가 도로공사 관련해서 전문성 1이라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력 봤는데 뭐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강래 이 사람 후배 중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어요. 국토교통부가 이 한국도로공사 다 관리 감독합니다. 김현미 장관님 정리하세요. 무슨 그 의미도 없고 실력도 없고 진정성도 없고 기본적인 노동권에 대한 존중 의식도 없는 사람을 그래 이 노동자들 야 돌아와 너희들 저 정규직
그렇게 대법원에서 그렇게 승소해서 와. 그럼 우리는 졸음 쉼터에서 청소시킬 테니까.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을 졸로 도구로 하는, 그렇다고 제가 대단한 인권의식, 노동권에 대한 존중의식 이런 게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이강래 자리 가면 이강래하고 똑같이 할지 몰라요. 예? 그렇게 한다는 건 이제 농담이고, 여러분. 그건 너무 과장된 말이고, 전 이렇게 문제를 풀지 않습니다. 문제 이렇게 풀면 안 돼요. 내년 총선 앞두고 사실 참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촛불 시민들이 대동해서 내년 총선에서 같은 뜻으로 투표를 하길 원한다면은 촛불 대동을 해치는 이강래 씨는 정리해야 됩니다. 예. 1953년. 야, 이 대통령하고 나이가 같네. 응? 어제 보도 보니까 가족 일감 몰아주기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야, 어제 이런 소식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톨게이트 노동자와 이강래가 만난다.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왜? 그 고발 사건이 좀 덜미가 잡히셨나? 덜미가 잡히셨어? 응? 그래서 뒤늦게라도 대화를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건가? 적당히 하셔야지 좀. 여러분, 사실 어느 정당, 어느 인물, 그들의 성공과 번영이 반드시 정의일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인간에 대해서는 신뢰를 해야 되겠지만은, 또 기본적으로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전적으로 맹신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건 김용민이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맹신하는 그런 바보 같은 분은 없겠지만은, 특히 그 아무개를 맹신하겠다는 사람들 중에 맹신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 그 사람을 이용해서 해먹을 거 없나, 이런 자들은 있어도 절대적 맹신을 한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맹신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맹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문푸는 무조건 옳다 이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진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다 맹신할까요? 아니야. 자기들의 이익에 부합하니까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겠지. 또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보장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러는 거겠지. 예. 그러면은 박정희를 찬양하는 빤스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빤스 추종자들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하고 그가 가진 진정성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과 그 사람은 거의 신이나 다름없다라면서 절대적으로 맹신하는 자들. 네. 다릅니다. 달라요. 우리 애청자분들 중에 그런 분은 없죠. 그런데 그런 자들이 있어요. 문푸가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정이고 진리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외에 그 주변에서 돕는 사람들, 핵심적인 동지들, 이들을 다 부정합니다. 그들 다 쳐내놓고 우리하고 놀아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순수한 뜻으로 보더라도. 쉽게 얘기해서 똥파리들입니다. 똥파리들. 정은혜비님 말씀처럼 나중에 그 자들은 문 대통령한테도 칼 꽂을 놈들입니다. 그럴 줄 몰랐다 이러면서. 네. 테리정님 말씀처럼 문 대통령에 대해서 맹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옳은 일을 할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을 갖고
지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무조건 맹신하는 자들, 이 자들은 경계를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다 회의적인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된다. 이거는 입진보들이 주로 하는 일들인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옳을 것이다. 그 사람은 맹신해야 된다. 이 자들도 믿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시시비비 사안별로 보면서 옳은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박수를 보내고, 물론 경향성을 띨 수는 있겠죠. 기본적인 믿음과 신뢰가 있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그자가 하는 그 어떤 지지하는 대상이 하는 일들이 부당하고 불의한 일이다. 그것까지 박수를 보내고 지지하고 응원한다? 그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지성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겐 양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민주당 정치인이었던 이강래 씨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강도 높게 성토하는 이유도 결국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게 부담이 될 만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동권 존중이라는 그런 정의, 대의, 원칙에 대해서는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중국한테 수출로 무역으로 의존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기본권을 침탈받고 있는, 아무리 우리가 그 무역으로 수출로 의존하고 있는 중국이라 하더라도 중국이 홍콩의 시민들 기본권을 억압하고 살상까지 한다면 그럼 당연히 우리는 중국 정부에 대해서 할 말을 하고, 또 그렇게 고난받는 사람들 편에 서서 그들을 응원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한국일보 칼럼을 보겠습니다. 홍콩 사태는 안타까움과 착잡함을 더한다. 지난 11일 백주 대낮에 벌어진 진압경찰의 총격으로 한 시위대원이 쓰러지는 영상은 충격적이다. 젊은 시위자가 달려들 듯한 기세를 보이자 진압경찰이 바로 젊은이의 상부에 총질을 해댔다. 몸의 상부라고 하면 배 위를 말하는 것이죠. 불과 1, 2m 거리다. 처참한 광경이다. 21살의 청년은 돌 몽둥이 같은 무기가 될 만한 것도 갖고 있지 않았던 맨몸이었다. 돌 몽둥이 같은 무기가 될 만한 것도 갖고 있지 않았던 맨몸인지라 홍콩 경찰의 의도는 분명해 보인다. 위협에 대한 우발적 대응이 아니라 필요할 경우 시위대를 향해 쏘겠다는 명백한 의사표시. 문명사회 홍콩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 싶다. 최근 경찰의 강경 진압은 사그라들던 불씨에 기름을 끼얹는 형국이다. 여기에는 중국 입김이 큰 영향을 미쳤을 터다. 지난달 말 열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는 국가안보를 운운하면서 홍콩 시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중국은 홍콩 시위를 외세 개입에 의한 국가 분열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민심을 잃은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을 재신임했다. 역사적으로 모든 시위가 그러하듯 진압이 강경해질수록 저항은 더 격해지기 마련이다. 평화로웠던 홍콩 시민에게 족쇄를 굴레를 휘우려는 중국과 홍콩 당국의 거대한 힘에 홍콩의 미래, 자유의 항로가 그다지 밝아 보이진 않는다. 고립주의에 물든 트럼프 미국 행정부마저 오락가락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바람에 적극 개입 의지가 없는 듯하다. 나는 이 트럼프가 이 문제를 호기로 삼아서 중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진 못하고 있어. 왜냐? 쥐도 기본적으로 이 멘탈리티가 시진핑하고 다르지 않거든. 그럼에도 저항을 멈추지 않는 홍콩 시민의 의지와 정신이 경이롭다. 그래요. 미국은 미국 편이지 절대 다른 나라에 힘없는 인민들 편에 서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광주의 시민들, 미국의 개입을 얼마나 기대했습니까? 그러나 미국은 그렇지 않았어요. 무시했어요. 그렇게 광주의 시민들은 학살당했고 미군은 못 본 척했습니다. 자유는 상실했을 때, 상실의 위기에 놓였을 때 그 가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어느 철학자의 말이 실감나는 지금이다. 이 나라도 오랜 시간 빛이 보이지 않던 시절이 있었다. 무수한 피가 흘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틴 끝에 빛이 찾아왔다. 노예의 길을 거부하고 있는 홍콩 시민을 응원한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홍콩에서 벌어지는 일은 중국의 내정이다. 내정이니까 우리가 간섭하지 말자. 차라리 이런 말을 하세요. 괜히 개입했다가 우리 경제가 심각하게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 말이 더 정직합니다. 내정 간섭? 내정 간섭이라. 지소미아 종료는 주권 국가인 우리 정부의 결정사항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엎어라. 이거야말로 내정 간섭입니다. 미국의 그런 내정 간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국민이 무슨 요구를 했어요. 받아들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한 국민을 향해서 대주대낮에 카메라가 돌고 있는데 총을 쏩니다. 죽으란 얘기죠. 살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의문사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의문사가 속출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폭행 피해를 당한 여성들의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내정 간섭 원칙을 잘 지키는 겁니까? 차라리 중국한테 우리가 의존하는 바가 크니까 야 괜히 중국 도왔다가 아니 괜히 홍콩 도왔다가 우리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 말하세요. 그렇게 말하세요. 그게 더 정직합니다. 자, 정부는 사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홍콩 시민을 응원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원만하게 당사자끼리 풀어라. 이런 얘기 정도만 했죠. 조선일보는 왜 입장을 밝히지 않냐라고 얘기합니다. 미친놈들, 야, 만약에 이 사건이 박근혜 때 일어났으면 홍콩 사태에 개입하라고 니들 사설 썼을까? 기사 썼을까? 웃기는 놈들입니다. 국민이 이렇게 사살당하는 기본권이 유린되는 현실에 대해서는 할 말해야 합니다. 할 말하는 것도 잘못됐나요? 그냥 내버려 둘까요? 죽든지 말든지 얻어맞든지 성폭행 당하든지 의문사 당하든지 그냥 내버려 둘까요? 우리가 그 모든 것에 우선하는 가치인 인권 기본권에 대해서 기본적인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런 고통을 당했을 때 마치 1980년 5월의 광주가 그러했듯 우리는 고립될 것이고 우리가 고립됐을 때 우리가 그렇게 고통을 당했을 때 밖에서 침묵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겁니다. 우리 개인은 홍콩 시민들을 응원을 해야 됩니다. 또 홍콩에서 벌어지는 일들, 뭐 돈을 보낼 수는 없다 하더라도 홍콩에 관련한 소식들을 계속해서 리트윗하는 이런 일이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중국 당국에 보는 눈이 있어요. 나라 밖에서 한국 국민들도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 좋게 보고 있겠구나 라고 판단하면서 나름대로 고민하게 하는 압박은 될 것입니다. 내가 외면하면은 내 옆에는 아무도 없게 됩니다 라고 하셨어요. 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도 있다. 토마호크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가 있다. 우리 홍콩을 응원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럽도 조용하네요. 보니까. 네. 무서워요. 저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유튜브 기반으로 방송하고 있는데 유튜브가 마구잡이로 노란 딱지 붙이는 거 이거에 대해서 저는 문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삼고 있고요.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원리 원칙대로 당신들이 이 말하면은 우리가 노란 딱지를 붙일 수밖에 없다. 이러면은 합리적입니다. 그거는 결국에는 구글이 좋은 유튜브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취지인데 동참해야죠.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이유도 없이 맥락도 없이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노란 딱지가 붙는다? 이거에 대해서 해명도 안 해. 항의도 잘 받지 않아. 뭐예요 그러면? 독점적 지위를 갖고 언론을 차단하는 거 아닙니까? 노예의 길을 거부하는 홍콩 시민을 응원합니다. 김용민 TV도 응원합니다. 네, 이 땅의 모든 기본권, 합법적이고 그리고 자유를 위한 그리고 혐오가 없는 그런 모든 기본권을 존중하고 지지합니다.